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최근 3주 동안 연달아 상승폭을 줄이고 있던 서울 아파트 값의 둔화 추세가 이번 주 멈췄습니다. 서울 강남 개발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최근에 본궤도에 오르자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남 8학군을 상징하는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지난 2일 서울시 재건축 정비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서 준공 46년 만에 최고 49층 6,000세대에 가까운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합니다. 지금 전화문이 늘었고 이번에 6.27 대책 이후에 조용했었거든요. 조용했었는데 서로 팽팽하다가 매수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분위기죠. 몇 개 거래가 저희가 됐고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이 상승폭을 확대하는 조짐입니다. 성동구, 마포구, 송파구 등 인기 지역을 비롯해 광진구에선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에선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이사철과 맞물려 앞으로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향후 안정세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보험사나 증권사, 은행 등 금융사와 이런저런 분쟁이 생겼을 때는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시간과 에너지만 쓰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불편을 막겠다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됐던 편면적 구속력, 그러니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에는 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곧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이게 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법안을 초안 삼아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르면 내일 이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 금소법 제42조 소액분쟁 사건에 관한 특례에 조항을 추가해서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인데요. 현 금소법 제42조는 소액분쟁 사건을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해당 금액 사건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사가 소송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소액분쟁 사건은 분조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2천만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표면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소액사건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의원실은 금액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법률로 못 받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네,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금소법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도 정부 차원에서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도 금소법 제42조의 편면적 구속력을 담는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정부 입법 모두 열려 있고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 소액 기준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에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국회와 정부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보험금 관련된 소액 민원이 많고 전체 금감원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편면적 구속력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사이의 규정 차이로 인해서 거래소에서는 중지 상태인 종목이 넥스트레이드에선 거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일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7일 합병 공시가 발표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매매거래 정지 공시 후 다음날 정규장보다 일찍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장 개시 전 넥스트레이드 내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진행된 겁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공시에는 27일 오후 3시 45분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됐는데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매매가 가능해 28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각각 19만 3천여 주, 33만 3천여 주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HD 현대중공업의 거래량은 전거래일 대비 8배, HD 현대미포는 1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코오롱 글로벌, HLB 글로벌, 동원산업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두 거래소의 입장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업무 협의의 범위가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 건데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가 매매체결 대상 상품의 거래를 정지, 해제했을 때 다자가 매매체결 회사 역시 거래를 정지, 해제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때라는 표현에서 서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신세칙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해제일에 장 개시 전 시간의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는 다음 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는 시장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공시가 엇갈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지속될 텐데요. 금융당국은 명확한 유권 해석을 위해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가운데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체납 세금이 1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자 국세청이 결국 130만 명 넘는 체납자의 집을 일일이 모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 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처럼 위장한 A씨. 국세청 추적 결과 A씨는 본인 소유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롤스로이스 등 고급차 5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국세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27만여 명이었던 체납자 수는 지난해 133만 명까지 늘었고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1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 관리단을 통해 모든 체납자의 집집마다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133만 명의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경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현장 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확인될 경우 가택수색, 압류, 공매,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서울과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지난 3일부터 체납자 실태 확인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재판을 받는 경우 이를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예고됐는데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자세한 공시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적용해 중대재해 사실이 발생하거나 형사처벌 사실이 결정되는 즉시 공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산안법과 중처법 중 어느 법안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공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산안법에서 중대재해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는 등 부상자 기준이 비교적 낮고 집단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기준은 높지만 1년간 누적으로 판단하는 등 기준의 차이가 있고 형사처벌 등으로 공시의 파급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이 두 가지 법안을 모두 적용하는 안으로 규정을 예고하며 중대재해 발생 공시 의무가 더 촘촘해지고 파급력 또한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기업은 어디까지입니까? 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와 종속회사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안법상 중대재해로 노동부에 보고 시 반드시 거래소에도 공시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시하는데요. 1심과 2심, 최종심 등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선 사고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공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공시 또한 의무 공시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에 공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벌점 부과나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도 가능한데요.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역시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로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만났고 고용노동부는 노사 양립을 위한 대책 발표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사건을 좀 나눠서 짚어보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고 경영계의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서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며 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주 4.5일제가 주요 의제로 언급이 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65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가 소규령 사회에서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최대한 권장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조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진화에 나섰죠. 네, 노동부는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한국 GM 등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업 등 노동쟁의는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가 대상이라며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현장 지도도 강화할 방침인데요. 파업 이슈가 있는 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당을 통해서 노사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인공지능, AI로의 전환은 이제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다만 AI를 도입하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도입 비용이 부족해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 곳곳에서 기업들의 AI 전환을 돕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성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잡고 탑니다. 사람이 옮기기 힘든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면서 장애물도 피합니다. 로봇을 비롯한 자동화 설비와 이를 생산 공정에 적용한 AI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서 자동화 장비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전 과정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코스트를 낮추고 딜리버리를 단축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게. 그러나 중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제조 공정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부족, 초기 비용 부담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에 나선 배경입니다. AI에 대한 기본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교육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조업에 직접적인 AI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기반 실증 사업을 추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하고 AI 기술이 실제 공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AI 스마트 공장 확대에 올해보다 85% 늘어난 4,366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AI 전환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과 관련된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4세 고시라고 불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무슨 고시인가 싶은데 유아 영어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세태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정부가 유아 영어 학원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네, 교육부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하고 모두 4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령상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상호에 쓸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15곳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교습비 정보를 안내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책정한 11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습니다. 네, 문제 레벨 테스트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불법은 아니라던데 그럼에도 테스트를 시행한 곳들이 집계되기는 했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곳은 새로 학원에 들어오는 경우만 집계돼 23곳에 그쳤는데요. 기존 원생이 다음 단계 반으로 넘어갈 때 보는 레벨 테스트 등은 조사에서 제외돼 과소 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아를 상대로 한 레벨 테스트가 불법은 아니지만 교육부는 상담이나 추첨 등의 선발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안 손질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해 700명이 넘는 갓난아기가 평균 1억 원 가까운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토지 순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태어나자마자 어떤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은 겁니까?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금액은 671억 원에 달했는데요. 1인당 평균 9,141만 원 꼴입니다. 영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배 넘게 증가했고 이후 2023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영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유가증권은 186억 원, 토지와 건물 각각 26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직전의 미성년자도 봤더니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17세와 18세도 1억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에서 13세는 평균 9,400만 원 정도 증여받았고 영세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0세에서 18세 미성년자 전체 증여는 14,000여 건, 금액으로는 1조 2,400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8,700만 원입니다. 일각에선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꼼수 편법이나 탈세는 없었는지 세무당국이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이 장중 둔화되면서 오후 3시 기준 0.2% 오른 3,191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오르며 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2원가량 오른 1,394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약 15조 원 흑자를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27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수출입 중심의 상품 수지 흑자가 역대 7월 중 세 번째로 많았고 여행 등이 포함된 서비스 수지는 전달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적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회신 기간이었던 어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거절했습니다. SKT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보상금 등 총 1조 원 이상을 이미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